오늘은 적외선 분광 강도법,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의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IR의 흡수 과정, 분자의 진동, 마지막으로 적외선 분광 강도계의 기기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적외선 분광 강도법,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게 되면은요, 분자 내 원자의 진동에 의해서 분자는 적외선을 영역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라디에이션 프리퀀시가 분자 내에 있는 진동 프리퀀시하고 일치할 때 그 분자 내 원자는 IR의 영역을 빛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때 흡수하는 파장은 분자 내 원자 간의 결합에 스페시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 결합의 종류라든지 분자 내 작용기, 펑셔널 그룹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적외선 분광 강도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이라고 하게 되면요, 빛의 흡수대를 파수, 웨이브 넘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파수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역수가 되겠고요. 따라서 파수는 에너지와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동 적외부 영역은 625에서 4000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흡수대의 강도는 투강도, 트랜스미턴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수대의 크기는 아주 강한 흡수, 그리고 중간 정도의 흡수, 그리고 약한 흡수와 같이 S, M, W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물질의 IR 스펙트럼을 찍고서 그 결과를 표시하게 되겠는데요. 탄소하고 산소 간의 이중결합,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1765와 1690에서 강한 흡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탄소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1594에서 강한 흡수대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파수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역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파장의 값으로부터 파수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2.5 마이크로미터인 경우 파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4000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파장이 25 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 이 파수의 값은 40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보이는 IR 스펙트럼은 아스피린의 IR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이 IR 스펙트럼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X축의 경우에는 웨이브 넘버, 파수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Y축의 경우에는 퍼센트 투과도, 퍼센트 트랜스미턴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떤 분자 내에 있는 펑셔널 그룹이 어떻게 적외선, 인프라레드를 흡수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자의 진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자 내에 있는 공유결합, 모든 영역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한테 허락되어진 그와 같은 주파수에서만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진동을 우리는 용수철의 진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수철이 있을 때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압착을 하게 되면은 그 용수철은 밖으로 늘어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늘어놓게 되면은 안쪽으로 압축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용수철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두 원자가 결합된 분자의 진동수 또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12 루터의 뮤 프라임의 K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뮤 프라임은 환산 질량을 의미하고 있고요.
뮤 프라임을 계산하는 공식은 결합되어 있는 두 원자의 원자량의 합 분의 두 원자량의 곱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는 힘 상수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와 탄소 이중결합의 진동의 적외선 흡수대를 한번 위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탄소 이중결합의 힘 상수는 10 곱하기 10의 5성 다인 퍼 센티미터입니다. 우선 환산 질량을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요. 탄소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2, 따라서 12 더하기 12 분의 12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환산 질량이 6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진동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4.12 루트 6분의 10 곱하기 10의 5성 이렇게 하게 되면은 1682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IR 스펙트로스코피를 가지고서 실제 한번 측정을 하였을 때 그 값이 1650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이론치와 실측치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진동수 또한 변화한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은 결합 차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 따라서 그 차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힘 상수 또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진동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단일 결합의 경우에는 1200에서 이중 결합의 경우에는 1650에서 삼중 결합의 경우에는 2150으로 그 진동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차수의 경우에도 환산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진동수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수소 간의 단일 결합, 탄소 간의 단일 결합, 산소 간의 단일 결합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수소, 탄소, 산소로 감에 따라서 환산 질량 값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진동수가 3000, 1200, 1100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에 할로겐 원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 염소, 브롬, 요오드 순으로 환산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진동수 또한 800, 550, 500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게가 무거워짐에 따라서 진동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헤비 어탐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합물의 구조에 따른 진동수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혼성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겠죠. sp3, sp2 그리고 sp 이렇게 될수록 힘 상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탄소와 수소 간의 단일 결합이라고 하더라도 sp3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sp2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sp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진동수가 변하게 되는데 힘 상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2900, 3100, 3300과 같이 그 진동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분자의 구조에 우리가 공명, 레저넌스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진동수가 감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의 진동수는 1715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공명 가능한 구조 내에 탄소와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진동수가 감소를 하여 1675에서 1680 영역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명으로 인해서 탄소, 산소 간의 결합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동수하고 이 결합 에너지는 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IR의 흡수대별로 주로 나타나는 결합의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탄소, 산소, 탄소, 질소 간의
단일 결합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800에서 1300 영역에서 흡수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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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탄소, 산소 간의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500에서 1800 영역에서 그 흡수대가 관찰이 됩니다. 또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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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 간의 삼중 결합의 경우에는 2000에서 2500의 영역에서 관찰이 되고 있고요. 탄소, 산소와 그리고 산소, 수소, 그리고 질소, 수소 간의 단일 결합의 경우에는 3000 이상의 영역에서 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자의 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자의 진동에는 크게 두 가지 진동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축 진동,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병각 진동이 있습니다. 신축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tretching vib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동일 결합축 상에 있는 두 개 원자 간의 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진동을 우리는 신축 진동,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병각 진동의 경우에는 bending vibr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병각, 말 그대로 각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원자의 결합축 상의 위치가 변화하는 진동을 우리는 병각 진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자의 진동은 각각 양자화된 일정한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자하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개념이 아닌 불연속적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동일 진동수의 적외선이 분자에 비춰지게 되면은 빛 에너지 흡수를 통해서 분자의 진동 진폭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어서 이 흡수된 에너지는 바닥 상태로 돌아갈 때 열로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자의 진동에서 아무래도 거리가 변하는 스트레칭 진동이 각기 변하는 밴딩 진동보다는 그 진동수가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축 진동과 병각 진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진동은 결합축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 분자의 예를 들게 되면은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결합축의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신축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결합 거리의 변화가 수반이 되게 됩니다. 즉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신축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진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칭 신축 진동, 우리가 이를 symmetrical stretc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대칭 신축 진동, asymmetrical stretch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대칭 신축 진동의 경우에는 원자에 결합된 두 원자가 동시에 결합 거리가 늘어나거나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가 대칭 신축 진동이 되겠고요. 우리가 비대칭 신축 진동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결합 거리가 줄어드는데 다른 하나는 결합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비대칭, anti-symmetric 또는 asymmetric stretc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동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대칭 신축 진동이 대칭 신축 진동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진동수는 비대칭이 대칭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병각 진동의 경우에는요. 한 개의 원자에 공통으로 결합된 두 원자의 결합의 각도가 변하는 진동을 우리는 병각 진동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병각 진동 또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면 내에서 동일한 어떤 플레인 내에서 각이 변하는 진동을 우리는 면내 병각 진동 또는 영어로 in plane bend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 평면 내에서 각이 변하는 진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면내 병각 진동의 경우에도 좌우 헌덤 진동, 락킹이 있고요. 가위질 진동, 시저링이 있습니다. 좌우 헌덤 진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에 있는 와이퍼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동차에 있는 와이퍼의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 방향으로 갔다가 또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우리는 좌우 헌덤 진동 또는 락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위질 진동, 시저링의 경우에는요. 마치 가위와 같이 가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안으로 동시에 들어갔다가 또는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따라서 가위질 진동, 우리가 시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병각 진동의 경우에는 면내뿐만 아니라 이 면을 벗어나서 면외 병각 진동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out of plane 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해서 OOP 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out of plane 밴딩이 되겠죠. 이는 평면을 떠나서 병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한 평면 내가 아니라 평면의 앞이나 뒤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역시 앞뒤 헌덤 진동, 웨깅이라는 것이 있고요. 꼬임 진동, 트위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깅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앞으로 갔다가 동시에 뒤로 가는 경우, 그와 같은 것을 웨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앞으로 오는데 다른 하나는 뒤로 가는 진동을 우리는 트위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in plane bending의 경우에는 시저링과 그리고 락킹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시저링의 경우에는 마치 과이질처럼 양쪽이 동시에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진동을 우리는 시저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락킹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와 같은 진동을 우리는 락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로 플레임 밴딩의 경우에는요. 웨깅과 트위스팅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웨깅의 경우에는 동일한 평면 내에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앞으로 왔다가 동시에 뒤로 나가는 진동을 웨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트위스팅은 하나는 앞으로 나오고 하나는 뒤로 나가는 서로 엇갈려서 진동하는 것을 우리는 트위스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자의 진동에는 기본적인 바이브레이션 모드, 펀다멘탈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드를 계산하는 공식은 그 분자가 비직선형일 경우 그리고 직선형일 경우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비직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3n-6개의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가지게 되고요. 직선형 분자의 경우에는 3n-5개의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가장 대표적인 직선형을 가진 이원자 분자가 되겠죠. 직선형 분자이기 때문에 3n-5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이때 n은 2이기 때문에 6-5 해서 하나의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가지게 됩니다. 즉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신축 진동 하나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분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각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각 진동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물 분자의 경우에는 비직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물 분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3n-6에 의해서 n이 3이 되고 그럼 3, 3은 9, 마이너스 6 하게 되면은 3개의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가지게 되겠죠. 그럼 3개라고 하면 대칭 신축 하나, 비대칭 신축 하나, 밴딩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주파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비대칭 신축이 가장 큰 값을, 그 다음이 대칭 신축, 마지막으로 밴딩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형이 되겠죠. 리니어하니까, 그죠? 따라서 3n-5가 되게 되고 n이 3이기 때문에 9-5 하게 되면은 4개의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가지게 됩니다. 4개는 대칭 신축 하나, 비대칭 하나, 그리고 2개의 밴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대칭 신축의 경우, 즉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산소가 2개가 동시에 늘어났다가 동시에 줄어드는 이와 같은 대칭 신축의 경우에는 이 IR에서 좌우가 이렇게 시메트리, 일치하기 때문에 대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IR에서 어떤 빛의 흡수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IR이 인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비대칭 신축의 경우에는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산소는 거리가 줄어들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리가 늘어나고 또는 반대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와 같은 경우 비대칭 신축의 경우에는 IR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적외선에 액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비대칭과 대칭이 동시에 나타나야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비대칭 신축 진동은 쌍극자 모멘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텀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IRS 인액티브에서 어떤 흡수대 피크가 나타나지 대칭의 경우는 나타나지가 않고 비대칭의 경우에만 이와 같이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또한 밴딩도 2개를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2개의 밴딩 주파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 밴딩의 경우에도 피크가 하나만 관찰이 되어서 이 이산화탄소는 실제적으로 4개의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가지고는 있지만 IR 스펙트럼 상으로는 오직 2개의 피크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자의 진동은 쌍극자 모멘텀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그 흡수는 강하게, 즉 스트롱하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질소보다는 산소가 쌍극자 모멘텀의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흡수대의 세기도 탄소, 수소보다는 탄소, 산소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실제 IR 스펙트럼 상에서 탄소, 산소 간의 스트레칭의 경우에는 아주 위크한 피크를 보이지만 탄소하고 산소 간의 경우에는 아주 스트롱한 피크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의 적외선 흡수대의 개수는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론적인 기본 진동의 수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흡수대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기본 진동이 측정되는 적외선 영역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관찰할 수가 없겠죠. 또는 그 강도가 매우 약한 경우에도 관찰이 어려울 것이고 또는 흡수대가 만약에 중첩되는 경우에도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또는 아까 이산화탄소처럼 쌍극자 모멘텀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역시 그 흡수대를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흡수대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 진동수의 2배가 되는 곳에서도 역시 IR 흡수 밴드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배진동 또는 오브톤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두 개의 흡수대가 서로 작용하여 서로 조합에 의해서 또는 합 또는 차에 의해서 밴드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컨비네이션 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분잔의 대칭인 두 개의 결합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경우 서로 짝지음에 의해서 어떤 밴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스펙트럼이 넓은 흡수대를 보이는 경우 적외선 스펙트럼 이와 같이 샤프하게 나타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브로드하게 관찰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로테이셔널 커플링이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IR에 액티브하다 또는 IR에 인액티브하다라고 했을 때 IR에 액티브하기 위해서는 극성 결합, 폴란 본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때 진동 시 다이폴 모멘트의 변화가 수반이 되는 경우 IR에 액티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난폴라한 결합의 경우에는 전혀 흡수를 나타내지 않거나 또는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탄가스라든지 벤젠의 경우에는 그 구조적으로 대칭성이 많이 가지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수만큼의 피크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대칭성이 많기 때문에 IR의 인액티브한 다이폴 모멘트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그와 같은 진동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외선 분광 강도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분광 강도계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당연히 분광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소스가 있고요. 이 라이트 소스를 시료하고 대조 시료에 동시에 보내기 위해서 겹빛살 형태의 적외선 분광 강도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료에서 통과해온 빛을 파장 선택기를 통해서 검출을 하고 신호를 정폭하여 최종적으로 IR 스펙트럼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라이트 소스에는요, IR의 경우에는 네른스트 등 또는 글로브 등 백열선과 같은 라이트 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에서 사용하는 시료의 용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외선의 영역의 빛을 잘 통과하여야 되겠죠. 그러나 유리나 석영의 경우에는 IR을 잘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소금, NaCl 또는 KBr 등의 결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온성 물질의 경우에는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온성 물질이기 때문에 수용액 시료에는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액 시료가 이와 같은 NaCl이나 KBr을 다 녹여버리겠죠. 그리고 파장 선택기에는 프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해절발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절발의 재질 동안 적외선 부분에 빛을 흡수하지 않는 금속의 할로겐화물, 주로 NaCl로 구성되어 있는 해절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출기의 경우에는요, 열전기상, 서모커플이나 볼로미터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분광 강도계의 특징으로는요, 펑셔널 발색단, 색깔을 흡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로 하지 않고요. 펑셔널 그룹, 간능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간능기를 알아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의 선택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체, 액체, 고체, 용액 어떤 시료도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IR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IR을 흡수하는 과정, 그리고 분자의 진동, 마지막으로 적외선 분광 강도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